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나고 자란 곳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갑내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엄마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심지어 6학년 때는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다 보니 학생들은 벌써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동심을 잃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 근처의 산으로 야외 현장 수업을 가고 전통시장 탐방이라든지 엄마만의 독특한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그게 불만이었고 급기야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6학년 이경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가하게 산이나 시장에 애들 데리고 간다던데 그거 아세요? 애들 영어 수학학원 가기도 빠듯한 시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유, 학부모 회장님, 노용 가라앉으세요. 이경진 선생님이 아주 실력 좋고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만의 교육법이 있으신 거니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회장님이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여기가 무슨 시골도 아니고 강남이라고요.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애들 가르칠 거면 대안학교를 만들던가요. 이거 시정 안 되면 저희 교육부에 진정서 낼 거예요? 회장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경진 선생님과 대화로 해결해 보자고요. 마침 지금 수업 끝나서 교무실로 오겠네요. 지금 오시네. 이경진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교장 선생님. 학부모 회장님도 오셨네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생님 수업 방식에 대해 불만 많은 거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제 수업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6학년 3반 학부모들 원성이 자자하다고요. 2반만 교과 수업에 이상한 데 다니고 인성교육 뭐 그런 거 하면서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불안해하는데요. 여기 강남 8학군이라고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대학 순위를 결정한다고요. 선생님과 우리 학교는 전혀 안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다들 학원에 가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전 가슴이 찢어지던데 어머님들은 안 그런가 봐요? 아직 어린데 좀 놀게 하고 휴일엔 가족과 여행도 가고 숨 쉴 틈을 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하며 바른 마음으로 자라죠. 매일 학교 학원만 다녀서 이 아이들 가슴에 뭐가 남겠어요? 커서 어린 시절을 추억할 거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공부는 좀 더 자아가 형성된 후에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육과는 그겁니다. 저와 이 학교의 가치가 맞지 않다면 제가 떠날 수밖에 없네요.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화 푸시고 선생님이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이 학교랑 안 맞네요. 엄마는 그동안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받으면서 힘들어했고 결국 경기도 시골 마을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엄마와 같은 의견이었고 제가 6학년 때 그렇게 우리 집은 시골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직접 나무와 자재를 구해 황토로 집을 지었고 텃밭에서 여러 가지 채소도 키우며 시골 생활에 아주 만족했어요. 엄마는 시골 분교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울 강남의 좋은 학교에서 왜 이런 시골로 왔는지 의아해하셨어요. 혜인아,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속상하지? 너무 엄마 아빠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아니야. 난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엄마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야. 그럼 아빠는 존경하는 선생님 아니야? 에이, 아빠 섭섭하려고 하네. 아빠도 훌륭한 선생님이지. 난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 꽃도 있고 시냇물에 송사리도 있고 개구리 처음 봤어. 그래 혜인아. 엄마는 너가 공부 잘하는 딸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마을 일에 앞장서서 동네 분들을 도왔어요.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대신 은행 업무를 봐주시고 모내기며 농산일도 같이 거들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부모님은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콩과 깨농사를 지었는데 제법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판매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농사 지은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방금 만든 두부니까 뜨뜻하게 드셔보세요. 여기 양념장도 있으니까 살짝 얹으시면 돼요. 아주 맛있네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사셨다면서 이런 건 어떻게 만드셨대요? 마을 할머니들에게 다 배운 거죠. 다들 예전엔 직접 다 만들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만드신 두부 우리만 먹기엔 아까운걸요. 이거 팔아도 많이들 사 먹을 것 같아요. 정말요? 돈 번다기보다 제가 무농약으로 정성껏 키운 콩으로 만든 건강한 두부를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싶긴 해요. 엄마가 만든 손두부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지 사람들도 와서 사갈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손두부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 벌 목적이 아니어서 거의 원가로 팔다 보니 더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부모님 농사일이며 두부 만드는 일도 도우며 저희 세 식구의 시골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입학했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년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두부 주문량이 늘면서 아예 두부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여기 손두부가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 한번 맛보러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냥 우리 식구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방금 만든 두부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많이 드세요. 먹고 맛있으면 사가시고 안 사셔도 괜찮으니까 맛이라도 보셔야죠. 진짜 구수하고 부드럽네요.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맛까지 좋으니 능력이 좋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부 납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국 프랜차이즈가 100여 개 되거든요. 사장님 두부 딱 맛보고 나니까 이거다 싶네요. 그 정도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공장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다들 몇모씩 그렇게 사가는 거라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사장님, 이런 경우에 다들 대박 났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참 양심적이신 것 같네요. 돈방 속에 앉을 절호의 기회라고요. 이런저런 고민할 것도 없을 텐데. 전 크게 욕심 없어요. 우리 세 식구 밥 안 굶고 살만한 돈만 있으면 충분해요. 결국 엄마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남자는 엄마의 양심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 매 주말 찾아와서 두부를 사가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일에는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집에 와서 공장 일을 거들었고
그 단골 손님을 매 주말마다 보면서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남자 손님은 제가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걸 유심히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에게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었고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은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졸업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프랜차이즈 관리며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대대로 한 동네에 살아왔고 그 동네에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시아버님 집안은 동네 발전을 위해 여러 기부를 할 정도로 덕망이 높았고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 진학을 못하는 동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복지관도 짓고 동네 발전을 위해 기꺼이 후원금을 기부했던 겁니다. 결혼해서 전 시댁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넓은 마당과 4층 대저택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 음악 감상실, 탁구장 시설이 갖춰져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이 요모손에 자라서 시아버님은 결혼을 더 일찍 서둘렀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 직접 토스트를 만들어줄 정도로 다정다감했습니다. 아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먹고 가렴. 내가 만든 토스트 한번 맛보면 계속 만들어달라고 할걸? 매번 이렇게 아침 차려주셔서 제가 죄송해요. 며느리인 제가 아버님 식사 차려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챙겨주고 싶은 거니까 내 즐거움을 뺏을 생각 말거라. 맞아, 우리 아버지 나 어릴 때부터 요리 직접 해서 챙겨주셔서 당신은 맛있게만 먹으면 돼. 그렇지 아버지? 그럼 니들 이렇게 같이 출근하는 거 보면 예비 마음이 흐뭇하단다. 우리 준모가 애미정을 모르고 자라서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그 사랑 대신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세아가 하루 종일 얻고 다닐 수도 있어. 시아버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방법은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이나, 어떡하니? 네 아버지가 이웃 어르신 축사지분 고쳐주다가 그만 무너져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 네? 아빠 상태는요? 머리를 다쳐서 지금 긴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설마 아무 일 없겠지? 엄마 너무너무 무서워. 엄마, 진정하시고요. 허서방과 지금 양평으로 갈게요. 시아버님께 얘기를 하고 남편과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기지맥진한 상태였고 수술은 꽤 오랜 시간 걸렸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오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엄마는 모든 의욕을 잃은 듯 하시는 공장도 접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으며 지내다가 1년 후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연달아 두 분을 잃고 저는 충격으로 정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가, 충격이 얼마나 크겠니? 집에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렴.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넌 오죽할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 그렇게 바라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더 괴로웠습니다. 여보, 벌써 내 나이도 30대 후반인데 이제 아이가 안 찾아오려나 봐요. 당신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요즘에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많아. 아버지도 당신한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난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해봤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하려던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을 여인 상심으로 힘들었던 제 마음도 밝아졌고 집에 아기 소리가 울리니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님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서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민석이 보려고 중요한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왔다니까. 하루 종일 우리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서 이 하루비 일도 못하겠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민석이 영상통화까지 한다니까요. 분유는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하루 종일 민석이 생각만 나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 더 애틋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6살이 되었고 아버님은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평범한 할아버지로의 일상에 만족하며 행복했어요. 애미야, 민석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올게. 네, 아버님. 매일 이렇게 민석이 어린이집 등하원하는 거 안 힘드세요? 힘들긴. 우리 손주 손잡고 같이 유치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행여 내 행복 뺏을 생각 마라. 그럼요. 아버님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마음 편히 계신 거 보면 참 편안해 보이시고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 늦었어. 빨리. 아유, 내 정신 좀 봐. 우리 민석이 지각하면 안 되지. 민석아, 차 조심하고 할아버지 손 꼭 붙잡아야 돼. 응, 엄마. 유치원까지는 걸어가면 되는 멀지 않은 거리지만 큰 사거리가 있어서 항상 시아버님이 데려다주게 된 겁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로 바뀌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급속도로 시아버님과 아들 있는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손주가 덜 다치게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갔을 땐 이미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해를 하며 기절을 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보, 여기 어디예요? 지금 민석이 유치원 갔다 올 시간인데 빨리 집에 가요. 아버님이 데리러 가셨죠?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 왜 울어요? 전 슬리퍼를 신고 얼른 병원을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전 머리가 멍했고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의사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단기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뭘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왔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 민석이 간식해줘야 하는데. 걱정 마. 내가 챙길게. 당신은 편안히 병원에서 며칠 푹 쉬어. 그럼 당신이 고생 좀 해줘요. 나 아픈 데도 없는데 후강하네. 남편은 제게 아무런 말도 안 해서 전혀 제가 처한 상태를 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저려오면서 공허함과 무서움이 밀려오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렀고 꼭 아들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나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뭔지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민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깨워서 목소리 좀 들려줘요. 이제 기억이 좀 돌아온 거야? 완전히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민석이 얼굴이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바위를 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이상해요. 여보,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해. 당신 왜 그래요? 민석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맞죠? 이상한 불안감이 민석이 때문인 거 맞잖아요. 제발 얘기해주세요. 혜인아, 나도 너무 괴로워. 민석이 우리 옆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이 어디 갔는데? 당신이 기억해내야 돼. 민석이 침대에 눈 감고 누워있는 모습. 민석이가 눈을 안 떠요. 차 사고. 민석아! 전 순간 민석이가 사고당한 게 떠오르면서 혼절을 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고 나서 전 민석이와 시아버님 사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기억을 찾을 때까지 장례식을 미뤘고 3일 만에 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견디기 어려워 제 몸이 스스로 기억을 지웠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의욕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아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안은 적막함이 감돌고 식사 시간엔 말 한마디 없이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 네. 오늘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 만나서 바람 좀 쐬고 와. 네. 남편은 어떻게든 제게 말을 건네보지만 전 말할 기운조차 없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아들 방으로 찾아갑니다. 아들이 쓰던 장난감, 아들 옷이며 그림 일기까지 아직도 아들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일기장을 보며 아들 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 가정부가 걱정이 되었는지 사모님 식사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민석이 방에만 계시니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국 데워놨으니까 한 숟갈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저 괜찮으니까 아주머니 오늘은 일찍 쉬세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시장 가서 장 좀 봐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장님이 사모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해서요. 죄송해요. 저 아무 짓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보양식 할 거리 금방 사올 테니까 책 보면서 좀 쉬고 계세요. 아줌마가 나가고 전 욕실 욕조에 물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점점 호흡이 힘들어졌고 정신이 아득해지려던 그때 욕조 위에 있던 오리 장난감이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전 욕조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고 아들이 좋아하던 오리 모양의 물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가지니 마치 아들이 그걸 막으려고 이 장난감을 물속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가정부가 돌아와서 사모님, 저 빨리 오려고 엄청 뛰었는데 뭐 별일 없었죠? 네, 그럼요. 다행이다.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맨날 식사 거르시고 커피만 드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줄 아세요? 사모님이 건강해야 하늘에 있는 우리 민석이 마음도 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민석이가 하늘에서 엄마를 보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늘 엄마 곁에 맴돌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그러니 민석이가 절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일이 많아서 거의 회사에서 지냈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바빠져서 당신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 당신하고 여행도 가면 좋은데. 저 이제 괜찮아요. 사실 그동안 하루 종일 민석이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무너지면 우리 민석이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다시 기운 차리려고요. 그래. 쉽진 않겠지만 내가 많이 도울게. 사고로 아들을 하늘에 보내고 겨우 상처를 치유하고 있던 어느 날, 이른 새벽 눈을 떴는데 초인종 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이 아이 20년만 키워주세요라고 쓰여있는 편지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아이를 두고 갔을까? 아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이 저를 보며 새벽에 웬 초인종 소리야? 누가 왔어? 누가 이 편지와 함께 갓난아이를 놓고 갔어요. 뭐? 아이라고? 아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를 누가 우리 집 앞에 뒀을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네요. 오죽했으면 갓 태어난 아이를 남의 집 앞에. 여보, 날 밝으면 아동보호 시설에 연락해서 아이 맡겨야겠어. 그래야겠죠? 얼른 주무세요. 아직 날 밝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 당신도 자. 저는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기저귀가 없다 보니 부드러운 천으로 기저귀 대신 여러 차례 갈아주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석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잘 울지도 않고 순한 게 민석이 닮았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아동보호시설을 알아봐달라고 비서에게 전화하려는데, 저 여보, 밤새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 우리가 키워보는 건 어때요? 이 아이를 키운다고? 당신 아직 민석이 때문에 힘든데 괜찮겠어? 아이 보니까 민석이 태어났을 때랑 닮아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이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저희가 시설에 보내면 또 버림받는 거잖아요. 저 이 아이 잘 키워보고 싶어요. 아마 아이 엄마도 처음부터 시설에 안 보내고 우리 집 앞에 둔 거 보면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서 아이 자라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신 말 듣고 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군.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좋아. 고마워요. 왠지 이 아이가 우리한테 찾아온 복덩이 같아요. 아이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정했고 이름부터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이름 건우 어때요? 여러 장면소를 다녀봤는데 이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우? 괜찮네. 그럼 당장 출생신고부터 하자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나니 이제 진짜 우리 아들임이 실감이 났습니다. 온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침울하고 적막이 가득했던 집은 따뜻하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죠. 전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건우 배고픈가 봐요. 분유통 다 삼겼나요? 아유, 네, 다 삶았어요. 사모님, 요즘 얼굴이 확 피신 거 아세요?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제가요? 건우 보고 있으면 민석이 생각이 나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민석이 목처럼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정신 좀 봐. 본인은 제가 태울게요. 아주머니는 건우 목욕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른 목욕물 받을게요. 남편은 회사 일이 요즘 많이 바쁘지만 아들 보려고 웬만하면 저녁 약속은 안 잡고 바로 칼퇴근을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건우 오늘 잘 놀았어? 건우야, 아빠 왔다? 아니,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맨날 칼퇴해도 돼요? 요즘 회사 일 바쁘다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보고 싶은 걸 어떡해. 농땡이 좀 쳤지. 건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 아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저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줬고
어느새 민석이가 떠났던 때와 같은 6살이 되었습니다. 건우는 유난히 책을 좋아해서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씩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우야, 책 그만 읽고 마당에 나가서 엄마랑 같이 놀까? 엄마, 나 조금만 읽고 금방 다 읽어. 그래, 건우야. 공부도 좋지만 엄마는 우리 건우가 밖에서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제일 좋아. 책 많이 읽으면 눈 아프고 밥 안 먹으면 건강한 아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엄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 나 또 마음 약해서 엄마한테 넘어갔어. 알았어. 나 책 안 읽을게. 엄마 하고 싶은 거 할게. 아유, 우리 아들 효자네. 그럼 엄마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엄마가 건우 간식으로 쿠키 만들 건데 그거 같이 도와줄래? 알았어. 엄마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지. 아들과 쿠키를 만드는 이 시간이 눈물겹도록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아들을 먼저 보낸 죄인처럼 지내기만 했는데 건우는 저를 다시 웃게 하고 살게 해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건우가 도와주니까 금방 다 만들었네. 우리 이거 들고 아빠 회사에 갈까? 좋아. 나 아빠 일하는 거 보고 싶어. 건우를 차 뒷자리에 태우고 안전벨트며 쿠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민석이를 교통사고로 보낸 이후부터 한동안 차 운전을 안 했었는데 건우가 커가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민감하게 안전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점검 끝. 손님,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운전 조심하세요, 기사님. 이렇게 아들과 드라이브 겸 같이 외출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만 보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긴장이 되었거든요. 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오다 보니 금세 남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가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죠? 네,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회사도 잘 안 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다들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냈어요. 참, 우리 아들 처음 보죠? 건우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허건우입니다. 안녕. 너가 건우구나? 똘똘하게 생겼네. 남편한테 연락 안 하고 왔는데 지금 회사에 있나요? 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비서와 통화한 여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는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길래. 건우라면 열일을 제치고 올 사람인데 중요한 일인가 보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만든 쿠키인데 나눠 드세요. 아, 이거 전해주려고 오신 거군요. 저희가 이렇게 먹어도 될는지. 별거 아니에요.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대접할게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살펴가세요. 건우야, 안녕. 또 놀러와. 네, 수고하세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 12시가 넘어서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 그런가?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참, 오늘 당신 건우하고 회사 왔다는 얘기 전에 들었어. 급한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좀 미안했어. 아니에요. 오늘 건우랑 쿠키 만들었는데 겸사겸사 그것도 전해주고 당신 회사 구경시켜주려고 했죠. 근데 회사에 별일 없어요? 좀 수습하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지금 일이 좀 생겼어. 한 가맹점에서 곰팡이 핀 두부가 나와서 고객이 그거 먹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하고 있어. 그 가맹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본사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보상도 거부하면 그럼 그 손님은 뭘 원하는 건데요? 아, 나도 그게 너무 이상해. 가맹점 사장님은 식재료 엄선해서 관리하고 항상 신경 쓰고 있어서 곰팡이 핀 두부가 나갈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그 손님이 고의로 곰팡이 핀 두부와 바꿔치기 한 것 같다고. 그런 수법 쓰는 블랙 컨슈머들이 간혹 있거든. 그래서 보상금을 노리는 거지. 근데 이 손님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 아, 당신 많이 힘들겠군요. 일이 잘 해결돼야 할 텐데. 지금 언론 플레이를 시작해서 우리 홍보팀에 기사가 안 나가게 막고는 있는데 그 사람 목적이 우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같아. 회사 법무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가 꽤 커질 것 같아.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는 남편 회사가 비양심적인 회사라는 악의적인 글로 비난했습니다. 일파만파로 기사들이 퍼지면서 아무리 해명 기사를 내놓아도 사람들은 한번 실추한 회사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대표님, 지금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사 앞에는 매일 단체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파만파로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빚만 남고 회사는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남편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해봤지만 결국 빚만 남고 회사는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세 식구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젠 회사는 잊어버리고 당신 건강만 생각하세요. 당신이 우리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몇 달 후 남편은 민석이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집과 부동산을 팔아 그나마 일부 빚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전 아들과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시급해진 터라 전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그나마 학교 교사였던 경력으로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제로 일할 수 있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제일 적합했던 직장이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밤부터 새벽까지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일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는 일을 하는 건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월급이 많고 아침에 퇴근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빚을 갚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고 아들은 반듯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엄마, 여기 누워봐요. 제가 허리며 다리 주물러 줄게요. 아휴, 괜찮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때 힘센 아들 써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맨날 안 아프다고 하고.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예전처럼 부잣집 사모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 건강만 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우리 지금 좀 힘들어도 잘 이겨내자. 아들은 저한테 끔찍이 잘했고 학교에서 줄곧 전교 1등을 했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된 아들을 보니 처음 아들을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편지에 20년만 키워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네, 누구신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혜진이라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사모님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간 엄마입니다. 네? 우리 아이 친엄마라고요? 사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이 아이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았어요? 저 사실 우리 아이 어떻게 크는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사모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아이를 남의 집 앞에 그렇게 뒀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집이 가난해서 16살 때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러다 19살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곧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된다는 게 겁이 났는지 어느 날 그 남자가 집을 나갔어요. 남자 소식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전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제 인생이 얼마나 박복한지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가 돈을 못 벌자 나몰라라 하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 사시던 그 동네에서 살아서 어릴 때부터 그 집 사정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시댁이 워낙 부자여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평생 잘 먹이고 잘 키워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다 보니 왠지 마음이 편했고요. 그렇게 저 혼자 쓸쓸히 삶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삶의 끈을 놓으려던 여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얼굴을 보려고 저희 앞에 왔던 여자는 오열하며 골목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신해서 쓰러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당신 쓰러졌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한국말이 서툰 게 외국 사람이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고향은 미국이고 한국에는 사업 때문에 왔어요. 당신 쓰러진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갔어요. 아무도 당신 안 도와요. 제가 당신 얻고 제 차에 태우고 병원 왔어요. 근데 의식 없는데 계속 울어요. 왜 울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 그냥 두시지. 저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해요? 사람이 쓰러졌으면 무조건 살려야죠. 생명은 소중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생명 지켜야 돼요. 생명은 내 것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중해요. 그들 위해서 생명 지켜야 돼요. 남자는 서툰 한국어로 여자를 위로했고 여자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의사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한눈에 여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음을 직감하고 정밀 검사를 요청했고 여자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의사였어요. 지금은 그만두고 미국에서 제약회사 사업해요. 아버지가 계속 사업했고 제가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했어요. 당신 위암 말기라고 의사한테 들었어요. 저 미국에서 암 환자 많이 치료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유명한 박사 의사 많아서 연구 많이 했어요. 암 환자들 포기하지 말아요.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근데 저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병원비는 제가 퇴원하면 꼭 갚겠습니다. 저 그만 퇴원할게요. 아,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병원비 신경 쓰지 말고 치료 더 받으세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바이어 만나 일 끝나서 미국 가야 돼요. 이번 주말에 가야 되는데 저 당신 병 고쳐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 좋은 약, 좋은 의료기기 있어요. 병원 치료 제가 할 수 있게 해줄게요. 같이 안 갈래요? 여자는 낯선 외국인이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해준다는 말이 처음엔 사기를 치르고 저러나 싶었다가도 남자의 진실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못 믿을까봐 미국에 있는 집 사진과 회사 사진, 가족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한 여자 사진이 보이길래 와이프시군요. 두 분 참 좋아 보이세요. 와이프, 저기 하늘로 떠났어요. 당신 같은 암이었어요. 제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아내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자는 아내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이 남자가 왜 여자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고 여자의 암 치료를 돕겠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미국으로 갔고 남자가 예전에 의사로 근무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여자를 간호했고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피터,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는 거잖아요. 혜진이는 아무 걱정 말고 빨리 병 나아야 돼요. 맞아요. 저 빨리 병 나으면 꼭 할 일이 있어요. 당신한테 말 못했지만 저 미혼모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헤어졌어요. 제가 그날 쓰러진 게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보려고 간 거였거든요. 제 아들 보러 가도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혜진이 아들이면 내 아들이에요. 혜진이 건강해지면 우리 결혼식 올리고 아들 보러 가요. 피터, 정말 고마워요. 저 치료 잘 받고 밥 잘 먹고 빨리 건강해질게요. 여자는 몇 달 후 정말 기적적으로 암 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러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자는 저희 집 동네로 와서 아들 소식을 물으러 다녔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여기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저기 파란 대문집 사는 사람들과 친했는데 지금도 잘 계시죠? 네, 그럼요. 저 집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원래 며느리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시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엄마가 아들 잃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업둥이가 들어온 거지.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 부부는 예전처럼 활기도 찾고 아이를 끔찍이 예뻐했어요. 저희 슈퍼에도 아이 데리고 오는데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애가 밝고 똑똑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뻐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군요. 근데 아이 이름이 뭐예요? 건우, 허건우예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시나? 아니에요. 저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여자는 슈퍼를 나왔고 아들이 잘 크는 걸 확인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시설로 보내진 게 아니었나 내심 불안했거든요. 만일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혜진이, 저 집에 안 들어가나요? 아들 만나야죠. 아니에요.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저 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대요. 성격도 밝고 똑똑하대요. 제가 지금 와서 내가 친엄마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잘 사는데 제가 그 행복 빼앗는 거잖아요. 다행이에요. 당신 아들이 슬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서요. 피터, 부탁이 있어요. 먼 발치서 아들 얼굴만 보고 우리 다시 미국 돌아가요. 그래요. 우리 기다렸다가 아들 얼굴 봐요. 골목 끝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고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겁니다. 멀리서나마 아들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여자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저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분들 고마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피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 아들 지켜봐요. 그러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은혜 다 갚을 거예요. 그때는 저도 떳떳하게 친엄마라고 나타나도 되겠죠? 여자는 그렇게 저희 집 소식을 들으면서 지냈고 남편 회사의 부도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간 저희 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여자의 얘기를 다 듣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측은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건우 친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건우가 있어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염치 없지만 건우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우는 제 전부예요. 조금 있으면 건우 학교 마치고 올 시간이에요. 친엄마가 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엄마, 저 왔어요. 건우야, 여기 와서 앉으렴. 인사해, 너 친엄마셔. 네? 친엄마시라고요? 미안하다, 건우야. 너무 늦게 왔지? 아니에요.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영영 친부모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안아봐도 되겠니?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과 친엄마는 포옹하면서 그동안 삭혔던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전 아들에게 그동안 친엄마가 암투병을 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20년 전 편지에 쓰여진 대로 아이를 20년을 키웠더니 20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제 남편이 집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같이 왔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요. 훗날에 사모님 만나면 우리 아들 잘 키워주는 애 꼭 갖겠다고요. 사모님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 남편과 제가 여기 찾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건 통장이고 이건 부동산 계약서 같은데. 그동안 건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서 준비했어요. 이걸로 앞으로도 우리 건우 잘 부탁합니다. 사양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아니지, 이렇게 큰 돈, 이건 빌딩 계약서잖아요.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건우를 위해서라도 친엄마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친엄마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입시학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원장이면서도 아이들이 좋아서 직접 수업을 가르쳤어요. 친엄마와 남편분은 한국에 지사를 내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자주 왕래를 했어요.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젊은 나이에 식품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